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남북이 1년 넘게 중단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대화 재개에 나선 것을 두고 야권 후보인 최재형, 윤석열 후보 등을 향해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며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이재명 네 돈으로 통신선 복구 비용을 충당한 것이라면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꺼낸 드루킹 특검 연장론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좌파로 분류되는 진중권 전 교수는 여기서 그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 입증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먼데 이걸 덤터기 씌우는 게 자칫 구태정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제안으로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윤 전 총장이 옛날 보수와 선을 긋는데 애를 먹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취중 행보가 옳은 것이냐며 윤 전 총장의 부상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68주년 정전협정일이었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자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머나먼 이국 땅에와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른 전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대낮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자발적 합류를 한 것이라 말했던 김병민 대변인이 윤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윤석열의 영입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취중 실언을 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서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김 박사 김병민 TV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김병민 박사가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진심 어린 제안이 제 마음도 동하고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씨가 북한이 우리 대선에 개입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옳은 말 하셨는데요. 유승민 씨는 대선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장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후 함께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 중 발생해 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지난 3일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전체 진단 검사 인원과 음성 판정 인원 등만 담긴 딱 한 장짜리 표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단 제출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 또한 조사를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지난해 8.15 태극기 집회 때와 같이 통신사 조회 기록을 후다닥 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 뚱땡이와 남한 오다리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과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4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복수의 한국 정부 초통을 인용해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시기와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코로나로 북한이 대면 회담을 꺼리면 화상회담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는 방향도 남북이 논의하고 있다며 재건할 경우 위치는 개성이 아니라 판문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즉각 남북정상회담 논의 사실을 불은하게 부인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남북은 10차례 넘게 친서를 교환했지만 연락통신성 복구 외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이야 늘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신의 지지율 높이기에 이용하고 또 차기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속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회담 추진이 사실이더라도 놀랍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재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북한은 니네 이거 잘 봐라 하면서 보란 듯이 180억 원의 국민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180억 원이 누집 개 이름입니까? 문제는 지 돈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에 또 다시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어준다면 문제는 김정은의 호구라는 이미지가 더더욱 강해질 것이고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는 문을 닫지 않으면서 직접 만나기보단 화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양측에 설치된 시설을 활용해 화상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가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물심양면 지원해주면 김정은이 마지못해 문재인의 회담 소원 한 번 정도는 들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갑자기 연락선을 복원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곳이라 북한 관련 뉴스는 해석과 분석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난입니다. 북한의 경제난, 식란량이 어디 오늘 내일 일이겠냐마는 김일성, 김정일 시절보다 지금의 김정은 시대가 훨씬 심각하다는 말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식량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성남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관련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27일 자사의 홈페이지에 북한 식량 공급 중단, 국가도 쌀 없는 건가 우려 확산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중순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특별명령서가 공개된 이후 주민들에게 군량미 3개월 분을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반까지도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 달 초인 6일을 기점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해 대체로 5일치 식량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고했던 3개월분 공급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매체와 접촉한 북한 소식통의 얘기였습니다. 국가도 현재 곡물이 없는 걸 아니냐? 진짜 주긴 주는 거냐고 주민들이 수군대고 있어요. 현재 영양실조에 걸리는 주민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국경 봉쇄와 시장 통제를 지속한다면 생활력이 뛰어난 주민이라 할지라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현재 북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지난해 3월 대비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 및 사상 이완에 대해 통제,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겨울부터 급격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불어났습니다. 황해북도 승우리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수감자가 2만 1,0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월남기도, 비법 월경, 남조선 접촉자, 당, 국가, 군수 비리 연루자, 말반동, 정책 시비자 등도 이제는 관리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의 말인즉슨 비상방역법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주민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본보기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겉으로는 애민 정신을 강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뒤로는 가혹한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독재자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바는 공산국가이고 북한의 오랜 우방국가로 알려져 있죠. 우방인 공산국가 쿠바에서 시민들이 식량난과 생활고에 항거하며 대대적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쿠바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4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길거리로 내몬 건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이었는데요. 쿠바는 코로나로 연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권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시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굶주림과 빈곤,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정점이 어디인지 북한 지도부는 분명 궁금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인 북한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권을 향한 쿠바인들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분출된 시위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했고,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쿠바의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을 겁먹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고 박원순에게 명예가 있었다는 걸 이번 소식으로 인해 처음 알았습니다. 언론이 죽은 박원순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거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언론이 박원순의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폭력으로 단정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죽음을 이용한 N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피해 호소인이라는 조롱성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톡톡히 당했죠. 그 후 사실보궐선거에서 대패배를 했는데 박원순 부인의 이번 소송 예고로 피해자는 또 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강난희 씨의 발악과도 같은 소송 추진 소식에 국민의힘의 유일한 여성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버리자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환기한 뒤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의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고라 공식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사자 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찰이 집행한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 두겠는가 라고 묻겠다고 개탄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강난희 씨가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소송 추진을 시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광복회 회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유명한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통화에서 정 변호사는 강 씨에게 모 언론사 모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지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라고 물었고, 강 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 씨는 정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신뢰를 보냈고, 정 변호사는 이에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반색했습니다. 강난희 씨가 남편인 박원순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모습에 정철승 변호사를 빗댔고 정철승 변호사가 기분 좋아라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딱 하나 있죠. 꼴값. 꼴값을 떨고들 계신데 피해자에게 물을 굽고 파리처럼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언론이 성폭력으로 단정지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운운하다니 참 기가 찹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원순이 성폭력을 저질렀든 성추행을 했든 성희롱을 했던지 간에 박원순의 성범죄가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난희 씨가 과연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 이러는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의 솔깃한 제안도 한몫했을 것이고 남편의 명예보다는 살아 숨쉬는 자신의 자존심, 본인의 명예를 위해 같은 여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고 이러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저도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고소당할 것을 대비해서 앞서 말한 꼴값이라는 말도 취소하겠습니다. 만약 4.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이 차기 대선에서도 벌어진다면 현재 윤석열 후보자의 높은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4.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을 현재도 계획 중에 있다면 결론적으론 여권과 야권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과 이낙연, 그들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 이 과정만 중요할 뿐입니다.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선거 조작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았던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 투쟁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시위가 한창일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자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 오빠도 반신반의라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시민이 4.15 총선 당시 개표 현장 녹화 화면을 최근 분석하다가 개표 사무원이 붙어있는 투표유들을 떼어내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붙어 있다는 건 누군가가 가짜 투표지 뭉치를 가져다 넣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심지어 영상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투표용지가 2장 붙어 있는 장면은 이미 본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영상엔 투표용지 3-4장이 붙어 있는데 이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 속 개표 사무원은 영상 앞부분에서 2장의 투표용지는 무사히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3장 혹은 4장씩 붙은 투표용지는 뗄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장씩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떼서 정상투표용지로 분류하던 개표 사무원은 김의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이 개표 사무원은 2장씩 붙어있는 투표지를 뗀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자 주변을 의식해 더 이상 투표용지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김의성 개표 사무원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개표 사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발견하자마자 관리자를 불러 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 분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장짜리, 3장짜리, 4장짜리 등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계속 나오는데도
김의성 개표 사무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투표지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로 체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해당 개표 지역인 서울 성북구 갑 선거구는 개표 직후에 김의성 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부정투표 용지와 관련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정투표 용지를 정상적인 용지로 분류했던 김의성 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시켰는지 말입니다. 앞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함에 남아있던 접착제로 인해 투표지가 서로 붙었다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용지는 성북구 갑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민경욱 의원 지역인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에서도 다수 등장했는데 인천 연수구의 투표지 함에도 접착제가 남아있었고 그 접착제들이 지 발로 걸어가서 투표용지 위쪽 모서리에 정확히 바른 것일까요? 이렇게 보기엔 어마무시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어쨌든 개표 사무원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정상투표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개표 사무원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일당의 조직원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특검을 촉구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모의 소송 재검표로 인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문제 제기는 과거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서 그가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를 기자에게 일일이 제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그리고 문재인에게까지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황 전 대표는 기자에게 부정선거 증거물이라며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진지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27일 인터뷰에서 대권에 도전한 황 전 대표가 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검표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투표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재검표에 입회한 변호사들이 재현한 투표지인데 배춧잎처럼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본드로 붙은 선거용지도 있다. 선거관리인이 찍은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문드러져 있는 것도 있다. 정상이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습니다. 당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는 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때는 재검표 전이다. 지금은 법에 따른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투표지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는 8월 10일 두 번째 재검표가 이뤄진다며 9월에도 서너 개 재검표 일정이 잡힐 것 같다. 그러면 더 확연해질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듯한 기자는 문제가 있다면 총선 결과에도 불복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선거 불복이 아닌 불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다라며 불법에 의심이 가는 증거물이 나오면 명확하게 밝히는 게 법치이고 정의다. 선거가 끝났다고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멋지게 답했습니다. 얼마 전 내년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선 주자 캠프 합류 현황을 상세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당과 함께했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른바 홍준표 퀴즈로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 정도가 확실한 홍준표 후보의 우군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 홍 후보를 지지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지원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최근 최재형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경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4구가 지역군인 조 의원은 오선의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을 비판하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옮긴 후 지난 2019년 2월 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죠.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우선 조경태 의원의 영입은 홍준표 후보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경태 의원과 오찬을 하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조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홍 의원 캠프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과거 당이 달랐을 때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은 홍 대표의 공약과 국가관이 나의 생각과 같아 수락했다며 선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경태 의원님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다가올 당내 경선과 본선에 조 의원님이 우리 캠프 선대위원장이 돼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서기로 의기투합했다며 깨끗하고 개혁적인 조 의원님이 캠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주신다고 하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뉴스핌 의뢰로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28.7%, 홍준표 후보는 13%, 최재형 후보는 8.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당박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있으니 당사자끼리 만나 논의하자는 건데 윤 전 총장 측에선 불쾌하다는 어떤 그런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몇 가지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바로 왜라는 물음표인데 최재형 전 원장 측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또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최 전 원장의 이날 입장문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어제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한다며 언론에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 전 원장은 저는 윤 전 총장을 정권교체의 도정에서 함께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러모로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언론에서는 계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원장은 지난 시절 계파 갈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히 경험했던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이런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것이 공개 제안이라는 것인데요. 방식에 있어서 물밑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과 윤 전 총장 측 신지호 전 의원이 물밑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최재형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도 됐을 일입니다. 물론 언론에 먼저 회동 제안이 나올 경우 윤 전 총장 측이 불쾌할 것을 우려해서 김영호 실장이 발표 40분 전쯤 윤 전 총장 측 인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먼저 알렸다고 하는데요. 발표 40분 전에 알렸다는 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죠. 그렇다면 최 전 원장은 공개 입장문을 언론에 왜 발표하기까지에 이르렀을까요? 우선 현재 당내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지난 26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입장문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 무려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외 인사 4명이 당밖에 윤 전 총장 캠프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불편한 심기가 이 입장문에 녹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큰 결단을 가지고 당내에 들어왔더니 당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서 당내에 들어오라고 러브콜을 보내서 당내에 결국 들어왔는데, 현직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당내에 있는 나보다 당 밖에 머무르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 첫 단추부터 먼저 잘못 끼워지고 있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었을 겁니다. 둘째, 윤 전 총장에 대한 입당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과 양강 구도를 일찌감치 만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르겠다고 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해도 야권 단일화 후보를 뽑기 위해 또 한 번 제3지대에 있는 윤 전 총장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그게 최종적이지 않았고 당 밖에 안철수 후보랑 또 한 번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을 동지로 표현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파 갈등이란 이슈를 먼저 선점하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른바 10년 전쟁으로 불리는 친박과 친이 간의 갈등으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친윤, 반윤, 친최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당내 계파 갈등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이슈에 대한 선점, 그리고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당내에 들어와 있는 최 전 원장이 먼저 선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즉 당원들의 지지를 높여야 하는 최재형 전 원장의 입장에선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저 최재형입니다라고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원했을 겁니다. 입장문을 보면 지난 시절 계파 갈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히 경험했던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제안이었고 윤 전 총장도 만남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양강 구도가 될지 아니면 최정 원장이 계속 추격하는 그런 구도가 고착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모습을 유권자들과 지지층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이재명과 이낙연의 도를 넘는 갈등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여권과 비교되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도 말씀은 드렸던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걷다면 윤석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제가 윤 총장한테 농담 삼아서 반농담 진담으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총장님 8월에 입당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저희 당원 당규에 사실상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윤 총장이 만약 8월에 입당 안 하시면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뉴스탑10의 1위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뉴스는 2위에서 전해드렸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 조짐과 같은 맥락의 그런 뉴스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이 말 한마디가 한동안 잠잠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천타천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접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슈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김 전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나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이 둘 중 한 명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김종인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김종인과 윤석열, 윤석열과 김종인 간 모종의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던 찰나에
앞서 보신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막전막후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 간부를 지낸 김종인 키즈들이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 뜻 내지 묵인이 작용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윤희석 전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바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대변인을 맡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이 소식통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일한 비대위 식구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권하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비대위원을 받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물밑 교감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김종인 키즈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배경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뜻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외연 확장 후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대변인으로서 한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은 말을 윤석열 대변인 김병민이 했기 때문입니다. 입당하지 말고 11월쯤까지 기다렸다가 단일화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입당을 하게 되면 언제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전격적으로 들어가던가 또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외연을 더 확장한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를 빨리 해줘야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지층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도 활기찬 모습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